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06년 9월, 대만 동부에 위치한 인구 6천여 명의 작은 마을 화롄현 지안촌에 여기에 살고 있던 밍의 씨네 집 화장실에서 언제부턴가 고약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쓰레기나 하수구 냄새가 아니라 생전 처음 맡는 좀 독특하고 뭔가 썩는 듯한 악취였죠. 집주인 밍이 씨는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아무리 청소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고심하던 그는 결국 옆집을 찾아가 보기로 해요.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혹시 그 집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밍이 씨가 수차례 옆집 문을 두드렸지만 웬일인지 응답이 없는데요. 여행이라도 갔나? 그는 포기하고 돌아갔죠. 하지만 악취는 여전했습니다. 급기야 이 집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9월 8일 금요일, 밍의 씨는 급기야 마을 이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냄새가요, 더 이상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까지 대동해서 옆집을 다시 찾아가게 되죠. 이 집은 또 고요한데요. 할 수 없이 경찰은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열었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린 그 순간 엄청난 습기가 밀려오면서 악취는 당연했고 파리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심상치 않아요. 참고로 이 집은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2, 3층은 침실로 이용되고 있었죠. 경찰과 주민들은 집 안을 수색하면서 조심스레 한층 한층 올라서게 되는데 그럴수록 악취가 정말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층에 올라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 모두가 말을 잃고 말아요. 이 집 화장실에서 무려 5구의 시신이 얽히고 설킨 채 발견된 겁니다. 이게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섬뜩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본 마을 이장이 즉각 시신이 누군지 알아보는데 바로 이 집에 살던 5남매들이었죠. 하나씩 설명해보면 18살이던 장남 유욱신, 17살이던 둘째 아들 유훈신, 12살이던 셋째 딸 유기진, 그리고 9살이던 넷째 딸 유기은, 게다가 8살 막내 아들 유북신까지. 일가족의 모든 자녀가 지금 다 사망한 채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시신의 형태가 너무 기이하죠. 정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 머리에 모두 검정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벗겨보니까 눈은 또 공업용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고요. 게다가요, 상반신은 입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가 철사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정말 이 턱뼈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이게 아주 강하게 온 몸을 철사로 묶은 흔적이에요. 3명의 남자아이들은 손, 발 역시 결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상태로 화장실에 겹겹이 쌓여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럼 아이들은 왜 사망한 걸까요?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은 모두 질식사였습니다. 질식사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부모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이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은 밖에서 안으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또 집안의 귀중품들 그대로예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이후 집안 곳곳에서 수상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됐는데 화장실 문 앞과 3층으로 통하는 계단 바닥에서 담배꽁초 3개가 남아져 있었고요. 또 1,000원짜리 지폐와 메모지가 나와요. 이 지폐를 보니까 웬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 집 주소도 있고요. 또 거기에 묶여있다, 위험하다 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옆에 있던 메모지에는 경찰에 신고해라, SOS 이런 글씨가 휘갈겨져 있고요. 정확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런 모든 메모들이 혹시 사라진 부모가 남긴 구조 요청은 아닐까요? 근데 구조 요청을 남겼다면 이 부모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의 앞뒤가 한 개도 예측 불허해요. 한편 행방이 묘연해진 부모는 48살의 유지근과 35살의 임진미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걸 조사해보니까 가족의 것이 아니에요. 제3자의 DNA가 검출됐죠. 경찰은 일단 여기까지를 토대로 해서 면식범이었던 제3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살해 후 부부를 납치한 게 아니냐, 이건 원한범죄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들은 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죠. 주민들이 이들 가족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9월 5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작은 동네라서 수상한 제3자가 마을에 들어왔다면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또 이상한 게 이렇게 5명이나 살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집에서 난 어떤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었죠. 살해당한 아이들 중 장남과 차남, 이 아이들은 키가 175, 70kg이 넘는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압하고 부모를 납치하는데도 이웃들이 전혀 몰랐다? 이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은 혹시 부부에게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은 없는지 조사했죠. 남편 유지근의 경우에는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왕래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딱히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고요. 보니까 아내 임진미 역시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러던 중 경찰은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의 주인공을 찾아냅니다. 그는 바로 유지근의 친구 소 씨였어요. 근데 소 씨가 의심의 화살을 받자 펄쩍 뛰어요. 자기는 지난 9월 1일 이후에 유 씨의 집에 아예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담배를 집 안에서 폈는데 꽁초가 남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죠. 조사를 좀 더 해보니 사건 전후로 소 씨의 알리바이는 확인됩니다. 원한 관계가 딱히 없어서 범인일 확률은 낮아 보였죠. 한편 경찰은 부부의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아내 임진미가 지난 9월 3일 슈퍼마켓을 방문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트 CCTV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그 임씨가 마치 여행을 가는 사람처럼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틀 후인 9월 5일 아내 임진미가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직접 저희 아이들이 당분간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알렸대요. 많이 사들인 생필품, 게다가 결석 통보. 이거 생각해보면 여행을 계획했을 때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후 부부의 생활 반응은 9월 6일 수요일이 마지막입니다. 핸드폰은 게다가 집에 다 있어요. 더 이상의 추적도 힘들고요. 이 사건 너무도 미스테리하죠.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가 부부의 금융 기록을 살펴보던 경찰이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한화로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월까지는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냈는데 6월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부부가 주변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토로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집에서 나온 증거품들을 좀 살펴볼까요? 아이들의 눈을 가릴 때 썼던 테이프에서 아버지 유지근의 지문이 검출됐어요. 또 철사와 가위, 펜치, 여기엔 어머니 임진미가 이걸 직접 구입한 게 확인됐고요. 또 부부가 쓰던 컴퓨터를 조사해 봤더니 홍약담 사건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검색했다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홍약담 사건이라는 건 이게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부모가 자녀 셋을 죽이고 화로에 태워버린 아주 끔찍한 희대의 사건이었는데 그걸 계속 검색해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부부가 홍약담 사건을 참고해서 5자녀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도주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근데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장남과 차남 각각 18살, 17살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5명의 아이들을 다 제압하고 한꺼번에 살해했다는 거죠? 물론 수면제 먹여서 애들을 잠들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사망한 아이들 몸에서 어떠한 수면제나 마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고민을 하던 경찰. 그러다 불현듯 이 집에 놓여있는 한 화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보니까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식물이었죠. 좀 더 조사를 해보니 그 화분은 데리스라는 식물이었습니다.
이게 대만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일종의 마취성 식물인데요. 만약 사람이 치사량을 섭취할 경우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비 증세가 나타나요. 근데 또 이게 체내에는 들어가면 저절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 집에서 키우던 데리스를 몰래 음식에 넣어서 아이들을 소위 마취시킨 건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남편 유지근은 1958년생으로 대만에 있는 국가안보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퇴사를 한 후에는 관광상품 가게를 운영했는데 장사 잘 됐고요. 또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넉넉한 그런 민심을 가진 사장으로 품평이 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집에 돌아오면 유독 아이들한테는 화도 잘 내고 소리를 지르는 엄한 아버지였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가정폭력에 굉장히 철저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지근이 아이들을 혼내고 몇 번이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걸 알게 된 지역 경찰이 이 유지근이라는 사람을 주의 대상으로 등록해놨을 정도죠.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게다가 사건 발생 2년 전이었는데 유지근이 사업을 막 확장하던 중 큰 빚을 지게 돼요. 또 투자가 실패하면서 6억 원에 가까운 손해도 봤고요. 그때 그가 굉장히 우울해했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그럴 때마다 주인들한테 하는 말이 나 돈 떨어지면 우리 7 식구는 다 죽은 거야.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5남매가 모두 부부의 아이는 아니었어요. 아내 임진미는 유지근이 첫 번째, 두 번째 결혼을 한 이후에 3번째로 만난 부인입니다. 즉 5자녀 중에 그 위에 3명은 전 부인들과 사이에서 낳았고요. 나머지 2만 임진미가 낳은 자식인 거예요. 근데 아내는 사실 5아이를 모두 살뜰히 살폈다고 합니다. 그녀와 만난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학부모였다고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부부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이게 가장 미스테리죠. 11월 14일 수사당국은 부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하지만 마치 증발이라도 하듯 부부의 행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행여나하고 인근 산까지 뒤졌지만 허탕이었고요. 간간히 들어오던 제보도 끊기고, 그렇게 결국 사건 1년이 지나면서 전담팀이 해체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버려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어느 날부턴가 지안촌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워낙 흉흉한 일이 있어서인가 싶기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거였죠. 그 유씨 일가족이 살던 집에서 홀령을 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지에 살던 아이 한 명이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지안촌을 왔었는데요. 아이가 동네 어귀에서 한참을 놀다가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친척들이 물었죠. 너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놀았니? 이 동네는 시골이라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설명하고 있는 그 인상착의가 얼마 전 죽은 유지근의 자녀들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아이와 동네에 놀았다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고요. 또 한 번은 유지근의 집 앞에 살던 진씨 자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건 이후에 이 집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 내가 잠을 자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집에 사건 현장이라 분명 아무도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다른 이웃들 역시 유지근 집 근처에서 사람의 형상이 쑥 지나가는 걸 봤다, 이런 소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니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국장이 나서요. 자기가 직접 유지근 집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면서 봐라, 아무 일도 없지 않냐 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게 되는데, 근데 얼마 후에 이 경찰국장이 병에 걸려 몸져 누워버린 거죠. 이게 더 악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봐, 귀신 들린 거라니까 하고 막 수군대요. 마지막 스토리가 좀 더 있는데, 그렇게 막 숱한 소문과 의문이 있고 나서 무려 9년이 지난 2015년 6월입니다. 사냥꾼 한 명이 지안촌 인근에 있는 자운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발을 헛디뎌서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굴러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는데 눈에 뭔가가 포착됐죠?
보니까 동물뼈? 아닌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백골 시신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이 백골 시신의 주변에 찢어진 트레이닝복과 신발, 안경, 또 이불과 살충제, 통조림까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생활을 했던 흔적 같아요. 백골 시신. 조사 결과 9년 전 실종된 부부 유지근과 임진미라는 게 확인됩니다. 9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근데 분석해보니까 사망한 지 적어도 5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 백골 시신 옆에는 농약병이 있었는데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아이들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서 몇 년간 도주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농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도 집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나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5남매를 다 죽이고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삶이었나요? 2015년 9월 화롄 5남매 살인사건의 진범은 유지근과 임진미 부부로 확정됩니다. 결정적인 증거까지 있었어요. 부부가 남겨둔 유품을 조사해봤는데 거기 디지털 카메라에 사진을 복원했거든요. 근데 2장의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사진을 보니까 끔찍하게도 장녀를 철사로 묶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어요. 아니 게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왜 사진으로 남긴 걸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이걸 사진으로 찍는다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한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여유가 있나요? 어쨌든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사망하면서 별 수 없이 불기소 처리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저는 정말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 이 사건이 정말 미스테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어딘가 찜찜함이 남습니다. 정말 부모가 범인이었다면 왜 아이들을 그렇게 끔찍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죽였을까요? 어차피 가는 마당에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걸까요? 게다가 철사는 철사고 왜 아이들을 화장실에 그렇게 쌓아두냐고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을 살해하는 부모의 경우 그들 역시 같은 장소에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도주를 택했죠. 왜요? 아이들이 없는 삶에서 자기들만 사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나마 사건을 분석해본 전문가들은 어쩌면 가장이었던 유지근이 그동안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 이런 일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분석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없앤 걸까요? 일반적인 관념은 아니죠. 게다가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19살이던 첫째 아들은 9월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쩌면 장남이 이런 집을 떠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꿈꿔왔던 그 완벽한 7명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등록금에 대한 압박, 돈 빚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 아이들 테이프 눈으로 가리고 그렇게 살해한 게 아니냐.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곤 있지만 저는 이게 약간 끼워 맞추기식 같습니다. 글쎄요. 토요미스테리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은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우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부부가 이걸 합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자기들의 삶을 연명했다는 것도 소름 끼치고요. 책임감 없이 악마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포기해버린 부부.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을 부모인데 그 부모에게 목숨을 뺏긴 5 아이들의 명복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유폴라에 살던 남편 바비와 아내 세를린 제이미슨, 이 부부의 오랜 꿈이 드디어 이뤄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늘 속세와 떨어져서 외딴 곳에 집을 짓고 6살 된 딸 메디슨과 조용히 살고 싶어 했는데 마침 인터넷에서 적당한 장소를 발견한 겁니다. 가족은 당장 이사라도 갈 듯이 기뻐했죠. 그들을 설레게 한 곳은 거주지에서 약 48km 정도 떨어진 레드오크라는 아주 소박한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 500명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동네인데 심지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도 있었죠. 매물로 나온 땅이 40에이커 정도, 크기가 축구장 80여 개 정도의 광활한 대지였습니다. 동물도 키우고 농장도 하면서 딸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자연을 만끽할 걸 생각하면 정말 최상의 장소겠죠. 얼마 후인 2009년 10월 8일, 일가족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레드오크 땅을 직접 보러 가기로 한 거예요. 부부는 딸과 또 키우던 개도 데려가서 근처에서 1박 정도 여행도 즐긴 후에 다음날 돌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신나게 집을 나서게 되죠. 그로부터 약 8일이 흐른 10월 16일, 레드오크 인근을 지나던 한 사냥꾼들이 숲속에 버려진 트럭 한 대를 발견합니다. 차가 잠겨져 있었고요. 안에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안에 갇혀서는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창문을 깨서 개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개가 며칠 굶은 듯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까 핸드폰, 지갑 2개, 자켓, 빈 약통, 진통제 등이 발견됩니다. 지갑 속 신분증을 토대로 누구의 차인지 소유주를 파악했더니 바로 8일 전 땅을 보러 떠났던 제이미슨 일가족이었죠. 우선 경찰은 가족이 초행길에 올랐다가 길을 잃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차에 강도를 당했거나 저항을 한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거액의 현금도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자발적으로 차에서 내린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다면 이들이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멀리는 못 갔을 텐데. 한편 아리송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차에 있던 핸드폰인데 안을 보니까 숲을 배경으로 해서 딸 메디슨의 사진이 찍혀 있었죠. 바로 이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이가 좀 짜증이 난 건지 무서운 건지 이 표정이 어딘가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도대체 언제 찍혀진 걸까요? 어쨌든 경찰은 가족이 집을 떠나기 직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하게 되고 마침 영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행 전날 밤인데 차고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서 부부의 기이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에 짐을 옮겨 싣고 있는데 종종 멍하니 어딘가를 쳐다보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홀리기라도 한 듯 그냥 가만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경찰집 내부를 수색했죠. 그런데 의외의 물건들이 발견돼요. 동물의 사체라든지 어디서 보지 못한 기이한 도구들까지.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추후에 알아보니까 모두 주술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부는 당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6살 된 딸을 데리고 떠난 이 여행이 단순히 땅을 보러 갔던 게 아니었던 걸까요? 경찰로서는 이유가 뭐가 됐든 어린 6살 아이가 관련된 실종이고 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숲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얼마 후 주변 진흙에서 어린아이 발자국을 포착했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 보니까 큰 바위가 나왔는데 거기가 바로 핸드폰에서 본 딸 메디슨의 사진이 찍힌 곳입니다. 핸드폰 GPS 기록을 보니까 가족이 여기에서 약 20분 정도 머무른 게 확인돼요. 이후의 기록대로라면 핸드폰이 다시 차로 돌아왔고 이후의 가족의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차 안을 좀 더 살펴볼까요? 운전석 뒤쪽에 두툼한 돈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하나로 무려 4억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죠. 이걸 가지고 땅을 구매하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 직접 결제한다고요? 경찰은 이 돈을 발견했을 때부터 즉각적으로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제이미슨 가족이 살고 있던 이 유폴라 지역은 마약 범죄가 빈번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도 혹시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 더불어 차 안에서 빈 약병과 진통제까지 발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죠. 혹여나
마약 자금을 운반하다가 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차에 있던 진통제는 과거 남편 바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꾸준히 복용해왔던 일반적인 약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잘 알고 있던 지인들 역시 아니 무슨 마약 거래냐 라면서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죠. 상식적으로도 그런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위험한 자리에 6살 된 딸을 데리고 간다는 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제외되는데요. 그런데 발견된 게 돈만이 아니었죠. 차에서는 아내 쉐를린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남편 바비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빼곡히 담겨 있어요. 이게 무려 11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경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실종이 아니라 어떤 살인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쉐를린은 평소 권총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어디에서도 그 권총은 보이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쉐를린은 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이 오랫동안 이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남편한테 쓴 편지 내용을 사실 봐도 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쓴 게 짐작이 되는데요. 이런 쉐를린의 이상 행동은 실종되기 전에도 이미 포착되었습니다. 자신의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내리라고 하더니만 그냥 엄마를 길에 내버려 둔 채 혼자 가버리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아직도 딸이 왜 그때 그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를린은 자신의 6살 된 딸 메디슨만큼은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면서 땅을 적극적으로 알아본 당사자도 쉐를린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남편은 물론 딸까지 살해하고 사라졌다? 경찰은 이걸 너무 극단적인 추정이라고 보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면서 헬리콥터, 드론, 여기에 수색견까지 다 동원되었습니다. 경찰은 물론 300여 명의 지역 봉사자들이 각각 팀을 나눠서 여기저기 수색을 했죠. 이게 오클라호마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사단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숲이니까 울창한 나무와 바위 사이사이를 다 찾으면서 가족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디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결국 몇 달이 흘렀고 일가족은 발견되지 않았죠.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조사는 잠정 중단되었고 제이미슨 가족의 행방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면서 몇 년간 미제로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4년이 지난 2013년 11월 오클라호마 레티머 카운티의 외딴 숲속에서 사람의 유골로 보이는 무언가를 사냥꾼들이 발견합니다. 수거를 해보니까 어른 2구 그리고 아이 1구의 유골이었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드디어 2014년 7월 이 유골이 4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이미슨 일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골이 놓여있던 장소, 여기는 그 트럭이 있던 장소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주 먼 곳이라고 보긴 힘든데 왜 못 찾았던 걸까요? 혹시 누가 시신을 여기에 옮긴 건 아닐까요? 시신이 이미 유골 상태였기 때문에 끝내 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못한 채 미스테리로 남아버립니다. 도대체 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도 궁금한데 사실 경찰은 지금껏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답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이 대중한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가설이 생겨납니다. 제이미슨 일가족이 사이비 종교 혹은 악령에 의해서 처단을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집을 수색했을 때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에 심취했다라는 걸 토대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살펴보면 남편 바비는 지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 집 지붕에서 악령을 봤다. 그게 우리 가족을 위협한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령을 처단할 수 있는 무기, 그 무기를 좀 알고 있냐? 라고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아내 셰를린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의 모습을 한 천사가 우리 집에 와서 내 딸과 교감하고 있다라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이 6살 된 딸의 반응입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에밀리라는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걔는 죽은 애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그때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려니 하고 웃어 넘겼죠. 그러고 보니까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마을에서 여러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셰를린, 그 아내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지고 집 앞 창고와 동네 벽면에다가 막 알 수 없는 문구와 사인 같은 걸 칠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악령퇴치인가요? 이걸 불편해하는 이웃들과 당연히 마찰이 있었겠죠. 또 어느 날은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데 누군가 이 고양이를 독살한 거다라고 막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마녀다라고 칭한 적이 있을 만큼 이 가족들 모두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들 셰를린을 피해 다녔다고 해요. 떠도는 소문으로는 유폴라 마을이라는 곳이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지역인데 결국 백인들에 의해서 살아있던 주민들이 몰살당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제이미슨 가족이 살던 집, 여기는 원주민 중에 주술이 능한 이들이 비석을 놓고 있던 땅이었죠. 이후에 그걸 치우고 집을 지었는데 원주민의 영혼이 나타난다라는 괴담이 주민들 사이에선 유명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제이미슨 일가족이 실종이 된 이후에 주민들이 이거 혹시 악령의 저주 아니야? 라는 비과학적인 소문이 돌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 가족이 살인을 당했다는 가설. 물론 그 트럭 주변에서 혈흔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들의 차를 세우고 총을 겨눠서 가족을 차에서 내리게 했을 수도 있죠.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디슨의 그 마지막 기이한 사진, 이것도 어쩌면 범인이 찍었기에 아이의 표정과 어떤 행동이 좀 불편하고 두려워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범인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차 안에 거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도는 아닐 텐데 평소 가족과 불화가 있던 사람을 수색하던 중 한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남편 바비의 아버지 바비였는데요. 아버지. 평소에도 워낙 난폭한 성격이었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가족들에게도 손찌검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는 매춘부들과 놀아나는 마약쟁이로도 유명했습니다. 밥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들 부부가 여기서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 부부한테 임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가 난 바비가 소송을 걸게 됐고 분노한 바비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라면서 2번이나 자신의 차로 아들을 친 적이 있는 전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목숨의 위험을 느낀 아들 바비가 접근 금지 신청을 해요.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일이 불과 실종되기 6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었죠. 지인이 살인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하에 가장 유력한 범인 아버지. 하지만 가족이 실종된 지 2달 후인 12월, 밥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끝내 여기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설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한 추측이죠. 잠깐 차를 세우고 숲에서 산책을 하던 중에 길을 잃었는데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그때 날씨가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 안에 그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게 단순한 사고 실종이란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숲에서 사진을 찍은 그 핸드폰, 그게 다시 차 안에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이건 가족들이 차 밖을 2번이나 나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정말 제이미슨 일가족 실종은 이상합니다. 평소 집에서 악령이 보인다고 호소했던 가족, 또 아버지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남편, 불안한 정신 상태로 괴로워하던 아내,
이걸 다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부푼 마음으로 땅을 보러 떠난 이들이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제이미슨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 지역의 슬픈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